이제 그 신학기가 시작되겠죠. 신학기가 시작되면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활동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교과 수업의 수행평가에 대한 누구 있을 거고, 그 다음 올해부터는 이제 수업 산출물이라는 게 포함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들 같은 경우도 학생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컨텐츠를 뭘로 채워야 될까요?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그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합격한 경영학과, 행정학과, 국제학과, 영어교육, 영어영문 등 다양한 학과에 대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의 학습과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 가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의 연계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대학에서 가르칠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내가 스스로 찾아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내야지만이 학생부 종합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런 자소서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갖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마 그 자소서보다는 컨텐츠의 수준이 높을 겁니다. 학습한 내용도 깊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도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이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각각의 학과에 이제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런 자소서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경영이나 그다음 인문사회과학 계열 쪽을 준비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학과 그다음에 자연과학 계열, 그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의학 계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소서에 합격한 사례를 갖다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대학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의 교사연수 자료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 대학 수학의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다. 그러면서 대학 예비 교육과정의 이수 내용과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 독서 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죠? 대학 예비 교육과정 이수 내용이나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교육부에서는 K무크, 무크, 그 다음에 이제 코스웨어라는 말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못 쓰는데 학생부에는 못 쓰죠. 근데 이제 대학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했다면 자기소개 쓸 수 없나요?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자가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경시, 토플 이런 거죠. 이러한 제한사항 이외에는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 더 알고 싶어서 한 독서활동, 방송 강좌, 수강 등 학습 노력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얘기하는 이제 학생부에는 K무크, 무크를 못 쓰지만 대학들은 이렇게 학교 설명회 때 학교 설명회 PT를 보면 이런 무크 강의나 이런 걸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부에는 못 쓴다 하더라도 어디는 쓸 수 있다, 자기소개서에는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합격한 이 학생들의 이제 자소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영학과입니다. 저의 자기지도적 학습의 핵심은 궁금한 것은 참지 않기, 스스로 탐구하며 해결해 보기였기에 학교 수업과 활동에 생긴 의문을 해소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심화된 탐구를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 경영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고자 틈나는 대로 국내의 신문을 읽으며 기경제 등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 흐름을 파악했고, 관련 도서를 읽으며 경제 경영이 기본이 되는 수학과 회계학 학습을 하며 의문 해소를 위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이익잉여금의 변동에 따른 투자 부진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동아리 시간에 2008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 빅쇼트를 보면서 자산관리의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자산관리 부실이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현명한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느꼈고, 이는 평소 관심이 있던 자동차 시장의 부진도 자산관리의 부실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실질적 통계로 확인하고자 다트와 키스라인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 주요 기업의 BSIS 자본 변동표를 주석과 함께 탐구했습니다.
코스웨어의 회계학 원론 강의를 수강하며 학습한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매출액이 상승했음에도 단기 순이익의 하락이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OCI 증가가 왜 현금 배당 성향과 유보율의 상승을 동반하지 못할까 잘 풀리지 않던 의문은 IS장 OCI 계정과 BS 계정의 이익잉여금이 유사하다고 가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재무제표상 간접 비용의 증가와 현금 배당의 시장가치의 상승이 원인임을 밝혀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위형자산으로 변환하고 현금 배당 성향을 시장가 기준으로 수정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의 내수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탐구는 경영학도를 꿈꾸는 저에게 IFRS상 기업 공시의 중요성과 더불어 경영성과의 성패를 단순한 단기 손익으로 측정한다는 통념 대신 계정 과목에 대한 세부적 탐구로 기업 공시를 검증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떻죠? 코스의 회계학 원론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공부하면서 깊게 공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자 이론에서 생산 비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비용 곡선 그래프 해석에 어려움을 느꼈고 경제 해석의 방법론적 기반인 경제수학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교과 시간에 배우는 내용만으로 경제수학을 공부하기는 불충분했고 교내 동아리에도 관련 활동이 없어 직접 자율동아리를 개설하였습니다.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K무크, 코스웨어 강의와 경제경영 길잡이 등의 도서를 참고하여 경제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미시경제의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의 도출 과정을 알아보던 중 라그랑지앙 승수법을 또 알게 되었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합리적 행동 패턴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타당성 있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조언들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최적화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을 코스웨어의 경제수학 과목을 수강하며 학습한 뒤 제약화와 무제약화의 최적화를 분석하였습니다. 설정한 목적 함수의 1궤도 함수와 2궤도 함수의 건증법을 적용하여 무제약화의 최적화를 라그랑지앙 승수법을 적용하여 제약화의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의 경우에는 효용함수의 개형 때문에 라그랑지앙 승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깨달았고 한계효용 개념을 도입하여 최적화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론이 수학을 통해 가시화된다는 것과 상황에 따라 이론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더 나아가 거시경제에서의 최적화 적용을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2학년 때 학습했던 양적 완화 정책을 정부의 최적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평가해보고 승수효과를 의도한 양적 완화 정책이 오히려 구축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느꼈으며 시장의 민감도와 탄력성에 주의하여 신중한 경제정책을 펼치는 경영인으로 성장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어떻죠?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한 거,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다 경제 수학에 대한 부분을 깊게 공부한 과정이 나타나는 어떤 자소서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경영학과에 합격한 이제 자소서고요. 또 다른 학생이 경영학과에 붙은 자소서 2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문지리 수업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노동력 감소의 원인은 인구 절벽 현상이라고 배웠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조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자녀 양육 문제라고 생각해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도서 사회과학 통계의 핵심 이론과 K무크 경제통계학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연령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지역아동센터 정원 간 관계를 계수로 파악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열등제적 성격 때문에 직장 여성이 자녀를 센터에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변수 간 음의 관계가 도출되어 가설은 기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 노력을 기울여 준비했던 연구였기에 가설이 기각된 원인을 분석하여 본선 무대에 올랐고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설의 기각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속 연구이며 대학 진학 후 꼭 실행해보라는 심사위원님의 조언과 연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웨덴 인구통계조사기관이 시행한 인구 분류 기준과 비교해보니 제 연구의 여성 집단 분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관심 분야인 통계기법에 대해 공부하여 우리나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부 다 뭐죠? 여기도 경제통계학. 그러니까 통계학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공부한 다음에 교내대회에서 이렇게 교내 과제연구대회에서 나가서 준비했던 과정에 대한 것을 쓴 자소서죠.
다음에 이제 국제학부를 보겠습니다. 국제학부의 자소서를 보면요. 국제경제 수업과 탐구활동을 통해 세계경제를 보는 시각과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국제경제 수업에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더라도 개발도상국은 저부가 가치 사업에 특화하게 되어 세계의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자유무역의 질서가 개발도상국에는 여전히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전문서적 PDF와 논문을 읽으며 깊게 공부한 것이 나타나 있죠.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루는 경제발전론을 스스로 공부하였습니다. 경제발전론 공적개발 원조를 공부하며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르완다의 경제성장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국제경제 시사발표 과제에서는 더 이코노미스트의 이집트 경제 관련 기사를 선정하여 현실을 이론에 적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의 오버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집트의 경제를 조사하고 경제발전론을 적용하여 자유시장 활성화, 정보통신기술 산업투자 등 개선 방안을 찾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이집트의 GDP 규모 등의 수치를 찾아가며 나름의 분석을 해보았지만 경제 수치를 직접 해석할 수 없어서 언론과 기관의 평가에만 의존한다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반면 경제 분야의 논문들은 대부분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통계 분석론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 인문통합수학 수학의 활용 탐구 활동에서 강의와 서적을 통해 회귀분석 방법론을 학습하고 환율과 수출입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무역국인 미중일을 대상으로 환율과 국내 총생산 간의 관계를 엑셀 분석 도구로 회귀 분석해보고 수출입 구조와 특징을 조사하여 각 회귀 함수가 도출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부에서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국제경제, 그다음 국제정치론, 이런 국제관계학 이런 부분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국제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깊게 학습하고 탐구한 과정을 나타낸 이제 자소서죠. 다음에 이제 영어 교육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교육과를 보면은 언어의 본질부터 영어의 변천 과정, 영미문화까지 탐구하는 심화학습을 통해 영어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문법 시간에 의문론에 대해 학습하는 음소보다 더 작은 단위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겨 국어 의문론을 찾아 읽고 음소를 더 작게 쪼갠 단위인 변별적 자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야코슨의 초기 변별적 자질 이론에 대해 학습하던 중 촘스키가 모음성을 생략하고 공명성과 선결성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야코슨의 대분류 자질 체계가 촘스키에 수정 보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별적 자질을 이용하여 영어 자음의 자질 매트릭스를 직접 표시하며 국어와 영어의 음소적 차이를 익혔습니다. 이 활동은 교과 지식 이상의 탐구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3년간의 영어 시간 동안 팀티칭 과제를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현대 영어와 고대 영어에 관한 지문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영어의 역사와 고대 영어 읽음법을 맡아 스노우 강의 올드 잉글리시 랭귀지를 듣고 고대 영어의 발음률을 익혔습니다. 또한 도서 영어사 이해를 읽고 영어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중세의 문법 등을 정리하며 근대 영어의 표준화와 확산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읽었던 세익스피어의 소네트 35를 다시 읽으며 이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화자의 심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중세 영어로 문학을 탐구한 것을 계기로 영미문학을 본격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영미문학의 길잡이를 읽고 영시, 영미소설 및 영미희곡의 기본 요소와 구조 및 특징들을 파악하고 문학 속에 담겨있는 영미문화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노우의 문학이론, 신역사주의 관점을 듣고 위대한 개츠비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주인공들의 선택과 행동을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연계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학을 온전히 공감하기 위해서는 언어 실력은 물론 아니라 작품 속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특징에 대한 공부도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떻죠? 영어 교육감에도 굉장히 깊죠. 영어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의문론이라든지 언어학에 대한 부분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고대 영어의 발음률을 익히고 이러면서 공부했던 이런 깊이 있는 나타나 있는 자소서라고 보여집니다. 또 행정학과 자소서를 보겠습니다. 고1 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등 국가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과연 올바른 정의가 무엇이고 이러한 사회적 난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균형감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고자 다양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양쪽이 주장하는 논리 등을 정리해 보았고 유명한 석학들의 칼럼과 강의를 들으며 그분들의 관점을 익히고자 하였으나 철학적이며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사회학에 관심을 갖고 도서와 논문 그리고 교수님들의 무크 강의를 통해 정치학과 사회학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치학개론 수업을 신청하여 들었고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권력은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며 주권자의 자치원리가 어떻게 제도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정치 도서와 영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여러 학자들의 이론과 정치학 개념을 학습하며 깨달은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고대 그리스와 같이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식민지상한을 주입하며 조선인들의 현실 정치의식을 없애고자 시행한 일제의 우민화 정책과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과 연결해 분석해보며 시민의 의식을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6.29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의구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이론을 학습하게 되었고 정부가 통제하는 매스미디어 영향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정권을 유지한 스페인 프랑코 독재 정권의 사례를 학습하며 스페인 국민들의 정치의 무관심도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벌어진 드루킨 사건과 같은 여론조작 사건을 보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행정학과의 자소서죠. 여기서도 뭘 공부했죠? 이렇게 무크 강의를 통해 정치사회학에서 공부한 것이 바로 나타나는 자소서죠. 또 영어 영문과 한번 보겠습니다. 루소가 쓴 멜로드라마 과연 낭만적이었을까? 윤리와 사상시간, 불평등에 관한 철학자들의 이론을 배운 후 주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원칙이나 이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던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불평등의 기원을 제시하는 루소의 생각에 주목했습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에밀 등 루소의 여러 분야에 걸친 저서들을 읽으며 그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 당시 대중 감성을 조직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망의 여러 나라의 사회 문화를 역사와 문학을 통해 탐구해보는 동안이 글로 인해서 루소의 문학과 프랑스 혁명을 연계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루소의 대표적인 연애소설 신 엘로이즈를 읽으면서 에밀의 소피에 대한 가부장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여주인공 줄리에게 자유와 낭만을 부여한 점에 의아함을 느꼈고 루소가 쓴 멜로드라마 과연 낭만적이었을까라는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루소의 여성관을 다룬 책과 논문 등을 찾아 읽고 전 근대적 질서를 의미한 아버지로부터 벗어났지만 남편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낭만을 검열하는 줄리를 보며 여전히 자유와 낭만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루소의 소설 속 여성의 형상이 그의 사상의 토대가 되었던 프랑스 혁명에서 그대로 드러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혁명 당시 여성에 관한 책과 논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프랑스 혁명에서 여성의 역할에 비해 여성의 권리는 철저히 규율되었음을 느꼈고 이를 프랑스 혁명사의 멜로드라마적 형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접할 수 없었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분석에 대해 선생님과 친구들은 새롭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저 또한 겉으로는 무관해 보이지만 신 엘로이즈의 근대적 가족 질서가 혁명 역사의 사회 질서를 문학적 형상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문학과 역사의 유비관계를 끌어내며 시대 상황을 알며 문학을 잘 이해할 수 있듯이 문학으로 역사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영문과의 자소서였죠. 자소서 2번은 뭐였죠? 2번을 보시면 2학년 영어 시간에 단순한 영어 단어 조별 게임이 학생들의 자율 학습에 동기가 되는 것을 보고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해 영어 학습에 흥미를 주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K무크 강의 교육 심리를 듣고 학습 의욕을 높이는 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속에 여러 교육자의 주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도서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을 통해 카이스트도 시행하는 거꾸로 수업을 접했습니다. 거꾸로 수업은 제가 조사한 교육자 중 비코츠키가 주장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상호작용과 발판화 과정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미문학을 공부할 때 스노우의 강의를 통해 거듭 효과를 떠올리며 거꾸로 수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EBSI를 이용한 수업 방안도 직접 설계했습니다.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과 한정된 학습 시간이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구상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통번역 동아리에서 뉴스 및 문학 번역, 오역 논란 탐구, 소논문 작성 등 활동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3학년 때 소논문 작성입니다. 십수년간 영어 공부를 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힘든 것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실태이기에 외국어 학습의 문제점과 해결법을 탐구했습니다. 먼저 기존 영어 교재들을 비교해 가며 외국어 학습의 문제점을 의미론과 통사론의 입장에서 고찰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사 구조를 외우고 개별의 단어를 각각 암기하기 때문에
수거나 관용적 표현에 대한 유추 능력이 떨어지고 상황에 맞는 영어 표현을 구사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던 중 2학년 영어 시간에 기억수를 배운 후 기억에 대해 탐구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 문법에 대한 절차 기억이 아니라 문법을 창발하는 서술 기억을 확장하는 방법이 외국어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직접 체계를 변형하고 재구축할 수 있는 서술 기억의 확장법인 일화와 기억을 이용한 학습 방법을 소논문에 제안했습니다. 이후 멘토링 활동에서 이 방법을 적용해서 유의미한 학습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탐구 활동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영어 영문과도 쓰고 이제 영어 교육과도 썼던 친구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담겨 있는 자소서 2번이었죠. 다음에 이제 언어학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2학년 영어 수업 중 촘스키의 보편 문법에 대한 지문을 읽고 촘스키의 보편 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한 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언어의 사례를 찾아 읽었습니다. 이후 촘스키의 통사구조라는 책을 읽고 촘스키의 생각이 1950년대 행동주의 심리학의 중요한 반론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을 대표하는 스키너의 이론을 탐구하던 중 조작적 조건화가 언어학습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언어 능력은 촘스키의 주장대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키너의 주장대로 자극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영어 토론 동아리에 관련 주제를 건의하였습니다. 스키너 측에 서고자 주제를 건의하였지만 아쉽게도 뽑기로 팀을 구성할 때 보편 문법의 측에 서게 되었고 보편 문법의 근거가 되는 FXP2 유전자를 근거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신행동주의와 보편 문법의 쟁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저의 관심은 확고했기 때문에 추가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키너의 신행동주의를 언어학습에 적용할 때 가장 효과가 큰 수업 방식은 무엇일까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어 격주로 교육봉사를 가던 도서관 아이들에게 탐구 내용을 적용하며 답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신행동주의는 창의활동 수업보다 지식습득 수업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후 같은 양의 보상하에 가면 만들기 활동과 학습지 활동에서의 학생의 태도와 결과물을 비교하였습니다. 가면 만들기 활동 결과물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학습지 활동 결과물의 완성도는 높아진 것으로 보아 신행동주의 언어교육은 지식습득 수업에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한된 공간과 시각으로 인해 완전한 결과를 얻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이론을 적용해 보면서 추상적이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론이 나만의 특별한 학습 경험을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여러 가지의 이제 경제 경영부터 시작해갖고 국제학과, 그 다음에 행정학과, 뭐 영어 영문 이렇게 영어 교육, 뭐 언어학 이런 관련들에 대한 자소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소서를 보시면 어떻죠? 대부분에 대한 것이 깊이 있게 학습했던 과정과 이걸 바탕으로 한 탐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서울대 연대고대에 가시려고 한다면 이런 바로 이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과정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3학년 신학기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심화학습과 탐구 활동을 갖다 교과 수업이나 교내 활동과 연계해서 준비하시는 길이 바로 입시에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